음호로 생긴 화동은 보음으로 잡는다. 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 하병근 박사님의 저서입니다. 음호의 보음으로 화동을 잡는다. 어려운 말인데 음허란 부족하다는 것이고 보음은 채워 넣는다. 그 음허의 화동은 부족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것들, 자, 이것을 잡아넣는다. 음허의 보음으로 화동을 잡는다는 표현은 지극히 철학적이고 한의학적인 표현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서양의학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극히 과학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항산화제가 부족하여, 이것은 음허, 부족한 거. 활성산소가 넘쳐날 때, 활성산소 넘치는 것은 화동. 그때 항산화제의 보음, 보충을 통해 활성산소를 막아선다고 풀어내면 철학은 궁극에서 과학으로 만난다. 활성산소가 넘쳐나 유해산소로 변조하는 과정은 활성산소의 생성이 증가해 나타나는 절대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활성산소의 생성량은 그대로인 채 이를 처리해내는 항산화제가 부족해서 생기는 상대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항산화제의 양이 줄어들어 활성산소가 넘쳐나는 경우에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항산화제의 양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채워주지 않고 틀어막거나 배설하는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막아서는 동안에 채워져 보음이 되지 않으면 화동은 지속된다. 없어야 할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생겼다면 치료법은 거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 넣는 방식이어야 한다. 서양의학이 음허의 개념을 알게 되면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화동을 치료할 때 막아서거나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채워 넣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 서양의학의 패러다임은 변하게 된다. 기존 서양의학의 철학은 사양구음이다. 양을 사해서 음을 구한다는 안티의학이다. 여기에 음을 보호해 양을 사한다는 보음 사양의 의학, 바로 그 채워 넣는 프로의학의 개념이 들어서야 했는데, 서양의학의 철학은 오로지 사양구음으로 일관했다. 사양구음의 철학이 반세기를 넘어서며 서양의학의 철학을 지배하고 있고, 이제는 도그마가 되어 의료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화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서고, 화동을 보음으로 채워 넣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서양의학이 인식하게 되는 날, 기존 서양의학의 치료법들은 광범위하게 변하게 된다. 지금 서양의학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질환들 대부분이 사양구음을 시도하다 벽에 부딪힌 질환들인데, 이러한 난치병의 보음을 시도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서양의학의 패러다임이 혁명적인 수준으로 변하게 된다. 의학혁명이 일어난다. 대표적인 예가 암질환이다. 서양의학은 세계 대전의 전쟁에 쓰던 화학무기를 항암제로 사용해 암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맹독을 투여하는 치료법인데, 치사량에 이르는 화학무기의 용량을 사람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암세포는 죽일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려 환자의 몸속에 투여했다. 하지만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해 내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암세포와 더불어 정상세포의 손상을 가져왔고, 맹독으로 인해 정상세포의 암으로 인해 인체가 고통 속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투여된 맹독이
암세포를 제거해내지 못하면 정상세포만 마모되는 결과를 낳는다. 질병은 남고 건강은 해친다. 암세포가 나타나는 원인이 양이 넘쳐나는 화동 때문이 아니라 음호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자. 넘쳐나서 화가 동한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화가 동한 것일 때의 치료법은 보음이다. 보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화동만 잡으면 머지않아 화동이 다시 발생한다.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가 만나서 제로라는 평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자. 제로라는 평정이 플러스 3이 되면 암이 생긴다고 해보자. 플러스 5가 플러스 8이 되고 마이너스 5가 제자리에 있다면 그 합이 플러스 3에 달해 암이 생긴다. 이때에는 플러스 8을 플러스 5로 내리는 사형의 치료법이 통한다. 반면에 제로라는 평정이 플러스 3이 되어 암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로 2로 변한 음모라고 해보자. 마이너스 2가 플러스 5를 만나 플러스 3이 되어 암이 생긴 것이라면 그 원인은 겉으로 드러난 플러스가 아니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마이너스의 소실이다. 이때 암을 평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을 더 해야 한다. 보음을 해야 평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 플러스 5를 플러스 2로 내리는 사형으로도 평정을 찾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형은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형이 멈추면 플러스 2는 플러스 5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원인이 플러스 5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마이너스 2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음을 해야 인체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의 몸은 음과 양의 역동적인 조화로 만들어지고 움직인다. 건강은 음과 양의 밸런스가 유지되어 인체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밸런스가 무너질 때 인체는 질병에 노출된다. 그동안 서양의학은 인체가 질병에 빠졌을 때 절대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했다. 상대적인 눈으로 그 이면을 살피면 음허가 보이는데 서양의학은 이를 놓치고 지나갔다. 음허가 인체의 밸런스를 무너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서양의학이 인식하게 되는 날 의학의 패러다임은 급변하게 된다. 음호 보험과 양성 사형이 어우러지면서 의학이 통하는 날이 온다. 세포의 음양을 보면 의학의 길이 보인다. 열암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세포는 음에서 양으로 흐르는 여행을 한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줄기세포가 되어 인체 내 장기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간다. 줄기세포는 분화하면서 특정 장기와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세부 줄기세포로 남아 인체의 각 장기와 조직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를 성체줄기세포라고 부른다. 성체줄기세포는 소실된 조직의 재건을 담당할 수 있어서 의학 연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줄기세포가 혈액줄기세포이다. 혈액줄기세포는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전에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골수를 채취해 거기에 들어있는 혈액줄기세포를 백혈병 환자에게 이식하는 골수 이식이 주된 혈액줄기세포 이식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골수 채취 없이 혈액 속에 존재하는 혈액줄기세포를 분리하여 혈액병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성인 말초 혈액줄기세포 이식법이 주된 혈액줄기세포 이식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성인 말초 혈액 줄기세포 이식법이 보편화되어 혈액줄기세포 이식이 필요한 대부분의 혈액병 환자들이 골수 이식이 아닌 성인 말초 혈액 줄기세포 이식법을 통해 이식을 받고 있다. 말초 혈액 줄기세포 이식법은 골수에서 세포 분열을 자극하는 주사를 5일간 놓고 정식한 줄기세포들이 혈액 속으로 몰려 나올 때 이를 분리하여 보관해 두었다가 차후에 환자들에게 투여해 이식하는 방법이다. 환자 자신의 자가 혈액 줄기세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조직 적합성이 맞는 공여자의 혈액을 사용할 수도 있어서 예전의 골수 이식법에 비해 한결 간편하고 안전한 시설법이다. 성인 말초 혈액 줄기세포 이식법과 함께 제대혈 줄기세포도 혈액 줄기세포 이식에 사용되고 있는데 제대혈을 공유하는 산모들이 늘어나면서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도 백혈병 환자들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대혈 줄기세포는 성체 혈액 줄기세포에 비해 이식 후에 거부 반응이 적고 이식된 혈액세포가 환자를 공격할 때 나타나는 이식편대 숙주 질환의 빈도도 낮아 이상적인 치료법이기도 하다. 문제는 산모 한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제대혈 속에 포함된 혈액줄기세포의 양이 많지 않아서 체중 45kg이 넘는 성인에게는 제대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서로 다른 산모들로부터 공여된 제대혈 둘을 함께 사용해 이식하기도 하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성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험관 내에서 분열시켜 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제대혈 줄기세포가 시험관 내에서 자기 복제를 하도록 만들어 수를 늘리는 일에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해지면 백혈병 치료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줄기세포를 읽으면 암세포가 보인다. 줄기세포가 분화해 가는 모습과 암세포가 분열 3일해 가는 모습을 보면 그 절묘한 음양의 배치에 놀랄 수밖에 없다. 혈액줄기세포는 극음에서 성장을 시작을 한다. 수정란이 착상을 하고 혈관이 자라면서 줄기세포 주위로 혈관을 타고 산소가 전달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겨나기 시작해 줄기세포가 있는 자리와 혈관이 있는 자리 사이에 음양의 편차가 생긴다. 아궁이에 군부를 떼면 방 안에 아랫목과 윗목이 생기듯이 혈액줄기세포가 자라나는 환경에도 아랫목과 윗목이 생기게 되는데 온기가 있는 아랫목은 양이 되고 온기가 들어오지 않는 윗목은 음이 된다. 혈액줄기세포는 온기가 들지 않는 윗목에서 자기 복제를 하는데 하나가 분열해 둘이 되면 하나는 윗목의 줄기세포로 남고 하나는 아랫목을 향해 움직인다. 윗목에서 아랫목으로 향하는 자리에 온기의 점진적 차이가 나듯이 세포가 움직여가는 길에도 접하는 산소의 양의 차이가 나고 이 차이는 활성산소의 차이로 이어지며 세포 내의 음양이 양으로 향하게 된다. 혈액세포는 세포 내 음양이 양으로 향하여 분열과 분화를 거듭하게 되는데 분화를 마치고 최종 분화 단계의 말초 혈액세포가 되면 아랫목을 떠나서 방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간다. 혈관 속으로 나가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전이가 된다 이 말이죠. 이처럼 줄기세포는 극음에서 분열을 시작해서 양으로 향하여 가면서 분열과 분화를 거듭하고 마지막 분화 단계의 세포가 되면은 음양이 균형을 이루어 평정을 찾게 된다. 분화된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음양의 조화 속에 생활하게 되는데 이 조화가 무너져 음양이 교란되면 세포가 병적인 환경에 놓이게 된다. 암세포는 이러한 세포 내 음양의 교란이 바로잡히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때 나타나는 세포라고 말할 수 있으며
분열을 거듭하며 세포 내의 음양이 극양으로 치닫게 된다. 정상적인 세포는 분화된 상태에서 세포 내 음양이 양으로 치닫게 되면 세포 자살 스위치가 켜지거나 세포 괴사가 유발되는데, 암세포는 이러한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은 채 양전한 돌연변이 세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암세포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양으로 치닫는 암세포를 극양으로 몰고 가 사멸을 유도하는 방법과 양으로 향하던 것을 음으로 회귀시켜 분화의 길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암세포를 극양으로 몰고 가서 사멸하자는 취지의 항암제가 양항암제이다. 주류 의학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오고 있는 고전적인 항암제 역시 양항암제에 속한다. 반면 양으로 향해 있는 것을 음전하여 미분화된 암세포를 분화시키는 항암제가 음항암제이다. 암세포들도 음양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음항암제와 양항암제의 적절한 배열과 조합이 필요하다. 주류 의학의 고전적인 항암제가 암의 치유에 홀로 서기를 하기 힘든 이유도 이러한 암세포들의 음양 차이에 있다. 주류 의학은 이미 암세포들의 구성이 이종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암줄기 세포라는 개념으로 해석되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줄기세포에서 암세포에 이르기까지 세포의 분열과 분화에는 음양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 줄기세포는 음지에서 분열하고 양지에서 분화한다. 암세포는 양지에서 분열하고 음지에서 분화한다. 이처럼 세포의 음양은 세포 탄생, 성장, 소멸이 이르는 모든 시간이 그림자처럼 함께하며 세포의 생과 살을 조율한다. 따라서 세포가 만들어 나가는 음양의 변화를 잘 파악하면 이를 조율해서 세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이제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치료법의 패러다임이 이러한 철학적 사고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과학이 철학을 만나 소통하면 의학에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렇게 이렇게 과학의 인체의 신비한 글쎄 철학적인 이 사고의 음과 양의 이 조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는 것 같은데 좀 어렵기도 하네요. 자, 한의학은 이제 신비주의를 벗어 던져야 한다. 학창시절 나는 한의학에 심취해 있었다. 내가 배우고 있는 의학이 내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일찍 알아버린 탓에 학창시절부터 한눈을 팔았다. 한의학 서적들을 읽었고 한의대에 다니던 여동생과 여동생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의학 겉핥기를 했다. 길게 이어져간 한국에서의 투병 기간 동안 나는 많은 한의사들을 만났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치료법들을 보았고 많은 치료약을 받았고 그 약들을 지시하는 대로 투여했다. 쓰다 달다 한마디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탕채를 벌컥벌컥 들이키기도 했고 환으로 빚은 정제를 입속으로 털어넣기도 했다. 내가 만난 한의학은 번번이 백전불표의 용사처럼 다가와서 내 몸이라는 전장에서 싸우다 오합지졸로 흩어졌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무리는 부끄러웠다. 철학으로 둘러싸인 신비주의가 내 몸을 통해 거치던 날 내가 본 한의학은 초라했다. 늘 그랬다. 질병을 증상으로만 보지 않고 원인을 찾는다고 했다. 체질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매운 것 싱거운 것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음양이 나오기도 하고 오행이 흐르기도 하면서 한의학의 처지는 늘 희망에 찬 철학으로 시작했다.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떠났다. 할 수 없다는 말을 먼저 하는 서양의학과 환자가 먼저 떠나기 전까지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 한의학. 내가 본 의학 어디에도 환자의 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한의사로부터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건 여동생이 유일했다. 이제는 한의사가 된 여동생은 오빠를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대가라고 불리는 한의사들을 앞으로 나를 데려가기도 하고 처방을 받아오기도 하며 노력했다.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을 수십 년의 치료로 느끼게 된 여동생은 이제 오빠에게 한의학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느 한의원 문을 열고 들었으면 그 자리에 다시 철학이 서고 음양이 서고 오행이 서면서 백전불패의 한의학이 다가올 것이다. 이 시대의 한의학은 정체되었다. 자연을 발판으로 무궁하게 발전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은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걸어 잠근 문 뒤에서 고민하고 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알지 못하는 부덕이다.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 시대의 한의학은 빈 곳을 신비주의로 가리고 들어찬 곳은 자신의 이름으로 가려서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상이 알아볼 수 없게 한다. 자, 그렇게 가려진 신비주의 속에서 이 시대의 한의학은 쇠락했고 지금 이 시간 그 쇠락의 속도에 가속이 붙고 있다. 한의학은 철학으로부터 출발했다. 철학이 의학으로 서려면 철학을 의학의 눈으로 읽고 의학의 귀로 듣고 의학의 몸으로 느껴서 의학의 소리로 말해야 한다. 철학이 의학으로 전력되지 못한 채 철학으로 맴돌게 만다면 그건 넋돌이일 뿐 철학을 발판으로 선 의학의 소리가 아니다. 한의학이 정체성을 딛고 보신의학으로 넘어 치료의학으로 나아가려면 신비주의를 벗어야 한다. 빈 곳을 가리기 위해서 신비주의로 색을 둘렀지만 환자의 투병과 환자의 몸으로 하나씩 껍질이 벗겨지는 신비주의는 한의학을 더욱 초라하게 할 뿐이다. 비방이라는 이름으로 의학을 소유하지 말고 의학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비방을 열어라. 철학이 의학을 합리화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의학, 철학 뒤에 숨지 말고 철학 앞으로 당당히 나서라. 자, 이렇게 항산화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 일찍 죽을까? 항산화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며 발표된 논문이 있다. 발표 당시 그 충격파가 얼마나 컸던지 세상은 코펜하겐 쇼크라는 이름의 고유 명사를 이 논문에 부여했다. 이 코펜하겐 쇼크가 세상을 충격에 휩싸이게 할 만큼 화제가 되었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 내용을 살펴보면 허접하기 짝이 없는 함량 미달의 논문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논문이 아니라 쓰레기라는 표현이 튀어나올 정도로 뻔뻔스럽고 역겨운 곡학 아세의 전형이다. 한 마리 미꾸라지가 진 시냇물을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이 논문이 데이터를 제멋대로 재단하며 엉뚱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과학이 얼마나 우습게 세상을 속일 수 있는지도 잘 알 수 있게 된다. 언론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세상을 호도한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논문은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클로드가 책임 저자로 되어 있고 1차, 2차 예방 목적으로 항산화 보조제를 사용한 연구들에 나타난 사망률이라는 제목으로 2007년 2월 20일자 미국 의학회 페이지에 발표되었다. 한국의 언론은 이 논문을 항산화 비타민 보충제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도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보도했다. 거기는 항산화 비타민제들이 건강에 도움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고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보도는 합성 비타민 유해론으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자연물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이 건강을 돕는 반면 건강보충제로 만들어진 합성 비타민은 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는 사실일까? 쇼펜하겐 쇼크 논문을 들여다보자 언론에서는 이 논문이 임상시험의 결과를 발표한 논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단 한 건의 임상시험도 하지 않은 그저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분석한 통계 논문이다. 2023만 2306명을 대상으로 한 68건의 임상시험에서 항산화제가 인간의 수명을 단축했다라고 보도한 것과 달리 지난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분석한 메타 분석의 결과물일 뿐이다. 저자들은 이 논문에 포함된 임상시험을 한 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는 통계학자들이다. 따라서 이 논문이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은 객관성이다. 메타 분석법은 일정한 주제에 관해 이미 이루어진 연구들을 종합하고 검토하고 분석해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통계학적인 분석법이다. 기존 개별 선행 연구들이 지닐 수 있는 주관적인 견해에 따른 논리의 편과성을 극복하고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객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메타 분석법이다. 따라서 메타 분석법을 시행할 때 검토자의 선택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지 않아야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을 색안경을 낀 채 들여다보게 되면 생명력을 잃고 또 하나의 오류를 만들어내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 메타 분석법의 함정이다. 논문을 읽어가다 보면 저자인 크리스티안 글루드가 메타 분석법의 제1선행 요건인 기존 연구들의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전제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 선행 연구들을 제멋대로 자르고 이어붙이며 자신의 머릿속에 든 생각을 결론으로 도출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저자들은 의학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자료들 중에서 항산화제를 이용해서 효과를 가늠해 본 연구들만 골라냈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항산화제를 투여한 자료들은 3차 예방 목적으로 분류해 제외했고 건강한 사람이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가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만 자신들의 연구 자료에 포함시켰다. 그런 다음 선별한 자료 중 임상시험 기간 동안에 사망자가 발생한 연구들만 추려냈다. 사망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구분하지 않고 사망자가 발생한 연구들을 모두 추렸다. 이것이 노령으로 인한 자연사이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든 구분하지 않았다. 자살, 타살, 병사, 사고사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사망자가 있는 통계만 모았다. 이렇게 해서 68건의 항산화제 연구 보고서가 도출되었고 논문의 저자들은 이를 모두 묶은 다음에 메타 분석법이라는 통계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사망률을 분석했다.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을 넣어서 또 안티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논문의 허점을 보게 되어지네요. 자, 68건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는 23만 2306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62세였다. 하지만 연령 분포는 18세에서 103세에 이른다. 이렇게 숫자는 평균 연령이라고 하니까 62세로 되지만 실제는 18세에서 103세에 이른다.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 하는데 18세의 사망률과 103세의 사망률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는가? 참 기가 막히네. 항산화제를 하루 단 한 차례 투여하고 3개월을 관찰한 보고서와 6년간 투여하고 14년간 관찰한 보고서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비타민 E 10단위를 투여한 보고서가 있는가 하면 비타민 E 5,000 단위를 투여한 보고서도 있다. 임상시험 각각의 특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망한 사람만 있으면 추출해내어 무리하게 분석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다. 저자들은 그렇게 얻은 68건의 임상시험 자료들을 토대로 사망률을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사망률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스스로 선정한 기준에 따라서 68건의 사례를 다시 분석해서 편견이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되는 그룹과 편견이 적게 들어갔다고 여겨지는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렇게 해서 23만 2,306명을 토대로 한 68건의 임상시험은 21건의 고편견군과 47편의 저편견군으로 나뉘게 된다. 그런 다음에 21건의 고편견군을 잘라내고 남은 47건으로 다시 분석에 들어갔다. 저 자는 어찌 된 일인지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추려낸 47건의 저편견군 데이터를 다시 손봤다. 거기서 항산화제의 제1방어선을 담당하고 있는 비타민C와 셀레늄을 잘라내버린 것이다. 차, 포 다 떼고 장기를 뚫란 말인가? 아무런 이유도 없다. 항산화 보충제가 사망률을 높여나는 결론을 만들어 내려면 잘라내야 했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잘라내지 않고 사실대로 하면 이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텐데 잘라내버리고 실제로 비타민C나 셀레늄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역할을 한 것들은 잘라내버리고 무슨 결론을 내냐 이 말인데요.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된 이들의 결론이 23만 2,306명을 대상으로 한 68건의 임상시험에서 항산화제가 인간의 수명을 단축했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분명히 그들 스스로 논문에서 24만 2,306명을 대상으로 한 68건의 임상실험을 분석했을 때는 사망률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했다. 이를 다시 자신들의 기준으로 고편견군과 저편견군으로 나누어 고편견군을 잘라내고 남은 47건만으로 그것도 비타민C와 셀레늄을 배제했을 때 사망률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결론을 끌고 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비타민C와 셀레늄이라는 이 귀한 것이 들어가는 팀들을 넣으면 영양제의 이 효력을 볼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들어간 것들은 제거시켜버리고 그러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들이 분석한 47건의 저편견군에서는 항산화제 복용 시 사망률이 5% 상승했지만 그들이 잘라내버린 21건의 보고서에서는 사망률이 9% 줄어들어 있었다. 그 사망률이 줄었다. 오히려. 글루드는 비타민C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복잡한 도표 속으로 절묘하게 숨겨버렸다. 그의 논문은 단일 제제로 비타민C를 복용한 사람들의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를 기술하면서 비타민C가 사망률을 줄였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은연히 자신들의 자료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하지 않았다. 통계 자료에 포함된 사람들의 숫자가 18,600명은 되어야 비타민C 자료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보다 많은 임상시험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로 사망률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그들의 논문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직접 계산해 보면 비타민C를 단일 제제로 투여한 경우에 사망률이 11%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 그들이 계산해서 도표의 숫자로 표시한 자료에는 사망률이 12%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 글루드가 애써 숨기려 한 셀레늄을 보자 그들의 통계 자료를 보면 셀레늄을 단일 제제로 투여할 경우에 사망률이 15%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들이 그토록 잘라내려고 애쓴 고편견군을 제외한 후에도 셀레늄은 10%의 감소율, 사망률 감소를 보여주었다. 왜 이들이 애써 비타민C와 셀레늄을 잘라내려 했는지 이 자료를 보면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글루드의 논문은 항산화제 비타민C와 셀레늄을 복용하면 사망률이 10% 이상 감소한다라고 제목을 달아도 될 정도이다. 그들이 내건 제목의 정반대 효과가 비타민C와 셀레늄에서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접 실행한 임상시험은 하나도 없이 타인의 연구 결과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원하는 결론으로 끌어간다면 과연 그 결론에 얼마만큼의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메타 분석의 제1선행 요건인 객관적인 관찰을 외면한 이 논문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설정한 편견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고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누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비타민 C와 셀레늄에 대한 결과를 잘라내어 통계 자료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채 합성 비타민이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과학자라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저지르면서 코펜하겐 쇼크의 저자들은 합성 비타민 유해론의 진원지가 되었다. 아이고, 이렇다면 참 문제가 크군요. 여기까지.